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까운 중국과 대만 그리고 일본을 보면 태풍으로 지난 9월 말에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100조 이상의 자연재해 피해를 보았습니다. 태풍이 한번 지나가면 대형 크레인도 다 넘어지고 지붕이 다 뜯겨나가는 수준이죠. 근데 한국만큼은 하나도 이런 초대형 태풍이 닥치지 않는지 세계 기상학회에서는 미스터리한 현상이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이유를 파헤치고자 미국 기상학 교수가 한국에 왔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하고 싶은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학교에서 기상학 교수로 일하고 있는 엘리자베스 앤더슨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늘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했어요. 특히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이면 다른 아이들과 달리 창가에 앉아 구름의 움직임을 관찰하곤 했죠. 아버지는 제 이런 모습을 보며 우리 엘리는 분명 특별한 아이가 될 거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말씀대로 저는 하버드 대학교 기상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32살의 젊은 나이에 콜로라도 주립대학교의 최연소 정교수가 되었습니다. 제 전문 분야는 태풍의 진로 예측과 대기 순환 시스템 분석이에요. 지난 10년간 20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고 기상 예측 시스템 개발에도 참여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저는 성공한 과학자였지만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어요. 바로 태평양에서 발생하는 태풍들의 불규칙한 이동 경로였죠. 특히 작년 여름 태풍 마리아의 진로를 예측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슈퍼컴퓨터가 예측한 진로와 실제 태풍의 이동 경로가 크게 달랐던 거예요. 당시 저는 단순한 오차라고 생각했지만 비슷한 현상이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오차들이 주로 한반도 부근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이었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연구를 시작하려 했지만 대학의 연구비 지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연구를 계속했고 마침내 올해 9월 도쿄 국제기상학회에서 이 주제로 발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지난 9월 도쿄에서 열린 국제기상학회에서 제 인생을 바꿀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학회 둘째 날 예상치 못한 슈퍼 태풍이 일본 열도를 강타했죠. 도쿄 시내는 순식간에 마비되었고 지하철은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실시간 기상 데이터를 확인하던 중 특이한 점을 발견했는데 태풍의 이동 경로가 한반도를 완벽하게 비켜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호텔방에서 밤을 새워가며 과거 20년간의 태풍 데이터를 분석하던 중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어요. 1990년부터 2010년까지 동아시아를 강타한 45개의 대형 태풍 중 31개가 한반도를 비켜갔다는 사실이었죠. 더욱 흥미로운 점은 그중 28개의 태풍이 한반도 근처에서 갑자기 진로를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기상학자로서 이런 현상은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도쿄의 혼란은 이틀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시부야 역은 완전히 침수되어 물바다가 되었고 신주쿠의 고층 빌딩들은 강풍에 마치 종이처럼 흔들렸어요. 지하철 내부로 물이 들어차 승객들이 대피하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방송되었고 도쿄타워 근처의 전신주들은 도미노처럼 쓰러져 있었죠. 긴자거리의 화려한 네온 사인은 모두 꺼져 있었고 로폰기 힐즈의 고급 상점들은 침수 피해를 입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북쪽으로 300km 떨어진 한반도는 마치 다른 차원의 세계처럼 평화로웠어요. 서울의 실시간 날씨 중계를 보니 맑은 하늘 아래 시민들이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나사에서 제공한 위성 사진을 보면서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지름이 무려 800km에 달하는 거대한 태풍이 마치 투명한 방패에 막힌 것처럼 한반도 주변을 완벽하게 우회하고 있었거든요.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태풍의 진로를 바꾼 것 같은 기이한 현상이었습니다. 귀국 후 제 연구실은 한 달 내내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전역의 지형도와 기상 데이터로 벽면이 가득 채워졌고 한반도 주변의 대기 흐름을 시뮬레이션하는 작업이 끊임없이 진행되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것은 한반도 상공의 기압 패턴이었습니다. 태풍이 접근할 때마다 이상한 고기압이 형성되어 태풍의 진로를 바꾸는 듯한 모습을 보였죠. 연구실에서 밤을 새우던 어느 날
우연히 한국의 고대 문헌을 발견했어요. 풍수지리라는 개념이었는데 지형과 기후의 관계를 설명하는 동양의 고대 과학이었죠. 처음에는 미신이라 생각했지만 풍수지리에서 설명하는 지형의 흐름과 제가 발견한 기압, 패턴이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저는 대학 도서관에서 며칠을 보내며 한국의 지리와 역사를 공부했어요. 백두대간이라 불리는 거대한 산맥이 한반도를 관통하고 그 산맥들이 마치 거대한 그물망처럼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 산맥들의 배치가 태풍의 회피 경로와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점이었죠. 이 발견을 동료들과 공유했지만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동료 교수인 마이클은 엘리자베스, 당신은 유령을 쫓고 있어요. 과학적 근거도 없이 말이죠 라며 고개를 저었고 다른 교수들은 동양의 미신을 좇는 것이라며 비웃었죠. 하지만 저는 이 현상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주말 내내 잠도 자지 않고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한반도의 지형이 마치 거대한 바람막이처럼 작용하고 있다는 가설을 세웠지만 이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산맥의 높이와 배치만으로는 태풍급 강풍을 막아낼 수 없다는 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용기를 내어 학과장님의 연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평소 꼿꼿한 자세를 고수하시던 로버트 학과장님은 제 연구 계획서를 보시자마자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엘리자베스, 당신 정신이 온전합니까? 이게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죠. 동양의 지형이 태풍의 경로를 바꾼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제가 준비한 20년간의 태풍 데이터와 위성 사진, 기압 패턴 분석 자료를 하나씩 펼쳐 보이자 학과장님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최근 10년간 한반도 주변의 태풍 진로가 표시된 지도를 보시고는 한참을 말없이 자료를 들여다보셨어요. 평소 시끄럽기로 유명한 그분의 연구실이 처음으로 침묵에 빠졌죠. 마침내 그분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자베스, 당신은 우리 대학에서 가장 촉망받는 기상학자예요. 이런 비과학적인 연구로 당신의 경력에 먹칠을 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그러시더니 잠시 머뭇거리시다가 이 데이터들은 분명 뭔가 있어 보이네요. 한국행을 허락하겠습니다. 다만 결과가 좋지 않으면 앞으로의 연구 지원은 힘들 수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달간의 치열한 서류 작업과 연구 계획 수립 끝에 마침내 한국행이 확정되었습니다. 비행기 표를 예약하면서도 이게 정말 올바른 선택인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제 과학자적 직관은 한반도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과학적인 것이든 아니면 제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무언가이든 말이죠. 짐을 싸면서 문득 창밖을 바라보니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마치 제 선택을 축복하는 것처럼요. 10월 말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이곳이 굉장히 특별한 곳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발견하게 될 놀라운 진실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입국장에서 나오자마자 눈에 들어온 것은 복잡한 공항에서도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임에도 공항이 마치 한낮처럼 활기차다는 점이었습니다. 공항 철도를 타기 위해 표를 사려는데 한 할머니께서 다가오셔서 친절하게 교통카드 사용법을 알려주셨어요. 이걸로 지하철이랑 버스도 다 탈 수 있어요라며 손수 카드 구매를 도와주시더군요. 미국이었다면 늦은 밤에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걸기는커녕 경계부터 했을 텐데 이곳에선 그런 불안감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공항 철도는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뉴욕의 지하철은 항상 지연되고 불결하며 늦은 밤엔 위험하기까지 한데 이곳의 전철은 마치 호텔 로비처럼 깨끗했고 정확히 시간을 지켰습니다. 더구나 차량 내부에서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된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어요. 서울역에 도착해서도 놀라움은 계속되었습니다. 한밤중임에도 역 주변엔 여성들이 혼자 걸어다니고 있었고 밤늦게까지 영업하는 식당들도 많았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CCTV와 비상벨이었어요. 우리나라였다면 불안감을 주었을 텐데 이상하게도 이곳에선 오히려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호텔로 가는 길에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뉴욕 같았으면 길거리 노점상들이 바가지 씌운 가격으로 우산을 팔았겠죠. 당장 제가 사는 뉴욕 맨해튼만 해도 비가 오는 날이면 노점상들이 우산 하나에 20달러까지 부르는 걸 봤으니까요. 하지만 서울의 지하철역은 달랐습니다. 역 출구에 우산 대여소라는 기계가 설치되어 있었고 제가 아까 구입한 교통카드로 간단히 대여가 가능했어요. 처음엔 의심스러웠습니다. 뉴욕에서는 공공장소에 물건을 놔두면 순식간에 사라지기 일쑤인데 이렇게 무인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이 과연 제대로 작동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죠. 실제로 뉴욕의 공유 자전거 시스템은 도난과 파손으로 매년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나중에 박지훈 연구원에게 물어보니 우산 반납률이 98%가 넘는다고 하더군요. 더 놀라운 건 분실된 2%도 대부분 실수로 깜빡한 경우이고 의도적인 도난은 거의 없다는 거였어요. 만약 이런 시스템을 뉴욕에 도입했다간 하루 만에 모든 우산이 사라질 게 분명한데 말이죠. 이런 작은 차이가 두 도시의 시민의식 수준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에서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뉴욕 못지않게 화려했지만 거리는 훨씬 정돈되어 보였죠. 24시간 편의점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늦은 시간 퇴근하는 회사원들도 모두 안전해 보였습니다. 미국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어요. 잠들기 전 태풍 데이터를 다시 한번 검토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풍이 한반도를 비켜가는 미스터리한 현상과 이곳의 질서정연한 사회 시스템이 어쩌면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자연도 이 나라의 체계적인 무언가를 피해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한국 기상청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박지훈 연구원은 제 연구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어요. 선생님의 가설이 맞다면 이는 기상학 역사에 큰 발견이 될 거예요라며 열정적으로 말씀하시더군요. 박 연구원의 안내로 기상청 내부를 둘러보았는데 그들이 보유한 기상 관측 시스템의 정교함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특히 한반도 전역에 설치된 관측소들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모습은 인상적이었어요. 미국 기상청의 시스템과는 차원이 달랐죠. 그날 저녁 호텔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에는 분명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단순히 태풍의 진로를 바꾸는 미스터리한 힘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에 흐르는 질서와 효율성, 그리고 안전이라는 보이지 않는 가치가 존재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밝혀내야 했죠. 한국 기상청에서의 연구가 순조롭게 진행되던 어느 날 점심 식사를 하려는 찰나였어요. 박지훈 연구원이 급하게 연구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태블릿에는 도쿄대학교 기자회견 생중계 화면이 떠 있었죠. 엘리자베스 박사님, 이것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화면 속에는 회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타카하시 켄지 교수가 있었어요. 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한 미국 학자가 한반도의 태풍 회피 현상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순전히 우연의 일치일 뿐이죠. 한반도가 태풍의 진로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마치 옛날 사람들이 비를 막기 위해 기우제를 지내는 것처럼 비과학적인 발상입니다. 그의 말에 기자회견장의 기자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화면을 노려보았죠. 더군다나 서양의 학자가 동양의 미신적 요소에 현혹되어 과학을 왜곡하는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엘리자베스 앤더슨 박사는 분명 문화적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 판단 착오를 겪고 있는 것 같네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한반도 주변의 독특한 기후 패턴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타카하시 교수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건 마치 주사위를 던져 6이 여러 번 연속으로 나오는 것과 같은 거죠. 우연히 발생한 현상을 과대 해석하는 것은 과학자가 범해서는 안 될 오류입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마침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이런 날씨에 제 연구가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다는 게 더욱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죠. 박 연구원님,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데이터를 다시 한번 검토해봐요.
타카하시 교수의 주장이 틀렸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의 말이 사실과 다르다는 증거가 곧 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박지훈 연구원이 천리안 2호 위성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보여준 거예요. 슈퍼컴퓨터 누리로 분석한 이 자료에는 놀라운 사실이 담겨 있었죠. 한반도 상공의 기압 패턴이 주변 지형과 상호작용하며 만들어내는 특별한 방어막 같은 현상이 선명하게 드러났거든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박 연구원이 말했어요. 우리나라는 이미 10년 전부터 한반도 기후 방어막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어요. 타카하시 교수도 이 사실을 알고 있을 텐데 일부러 무시하는 것 같네요. 실제로 한국기상청은 전국 각지에 설치된 600개가 넘는 자동 기상 관측 장비와 11개의 기상 레이더를 통해 10분 단위로 기상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기상청보다 더 조밀하고 정확한 관측망이었죠. 게다가 한국 형수치 예보 모델 KIM은 태풍의 진로를 예측하는 데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의 정확도를 자랑했어요. 타카하시 교수의 도발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SNS에 한국은 기상 관측 기술이 일본보다 20년은 뒤처져 있다는 도발적인 글을 올렸고 이는 순식간에 확산되었죠. 하지만 흥미로운 건 한국 연구진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들은 분노하거나 당황하는 대신 더욱 치밀하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어느 날 박 연구원이 제게 말했어요. 타카하시 교수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다음 주에 있을 태풍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 함께 관측하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학적 사실로 타카하시 교수의 편견에 찬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태풍 마이삭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이었죠. 그날 저녁 기상청 상황실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시시각각 변하는 태풍의 이동 경로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태풍의 중심 기압은 920 헥토파스칼. 올해 발생한 태풍 중 가장 강력한 세력이었습니다. 박 연구원은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확인하며 한숨도 자지 않았어요. 저도 그의 옆에서 밤을 새우며 기압 변화를 주시했죠. 특히 주목한 것은 한반도 주변 해류의 수온 변화였습니다. 우리의 가설대로라면 이 시점에서 동해의 수온이 미세하게 변화하기 시작해야 했어요.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새벽 3시 천리안 2호가 보내온 위성 사진에서 특이한 현상이 포착된 것이었죠. 이제 우리는 이 현상을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기상청 연구실에서 밤샘 분석이 이어진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천리안 2호 위성이 보내온 자료들을 분석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반도 상공의 기압 패턴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지훈 연구원의 도움으로 기상청의 슈퍼컴퓨터 누리를 활용하여 3차원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죠. 그 결과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상승 기류가 고기압을 형성하고 이것이 태풍의 진로를 바꾸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한반도 지형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공기의 흐름이었어요. 산맥들이 마치 거대한 방패막이처럼 작용하여 태풍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현상이 수치상으로 정확하게 드러났죠. 이는 단순한 우연이나 운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기상청의 첨단 관측 장비들은 더욱 놀라운 데이터를 보여주었어요. 전국 각지에 설치된 600개의 자동 기상 관측 장비가 보내오는 실시간 데이터는 마치 한반도가 살아 숨쉬는 것처럼 보였죠. 지표면의 온도 변화, 습도의 변동, 기압의 변화가 모두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박 연구원과 함께 레이더 영상을 분석하던 중 또 다른 특이점을 발견했어요. 태풍이 한반도에 접근할 때마다 동해와 서해의 수온이 미세하게 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태풍의 진로를 바꾸고 있었던 것이었죠. 이런 현상은 세계 어디에서도 발견된 적 없는 독특한 패턴이었습니다. 한국 형수치 예보 모델 KIM으로 과거 20년간의 태풍 데이터를 재분석한 결과도 흥미로웠어요. 태풍이 한반도를 비켜간 모든 사례에서 동일한 패턴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연이라기에는 너무나 완벽한 일치였죠. 밤늦게까지 이어진 분석 작업 중에
박 연구원이 오래된 문헌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조선시대 과학자들이 남긴 기록이었는데 그들도 이미 이런 현상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담겨 있었어요. 현대 과학으로 증명된 사실을 선조들은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었죠. 이제 우리에겐 타카하시 교수의 주장을 반박할 만한 충분한 과학적 증거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로 예정된 국제기상학회 발표가 기다려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추측이나 가설이 아닌 명백한 과학적 사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발표 전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마지막으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은 유난히 맑았어요. 도쿄에서 봤던 하늘과는 사뭇 달랐죠. 마치 내일의 발표를 응원하듯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며 데이터를 확인할 때마다 확신이 들었어요. 천리안 이어호가 찍은 위성사진, 기상청 슈퍼컴퓨터의 분석 결과, 현장 조사에서 수집한 증거들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슬라이드에 넣은 태풍. 마이삭의 진로 변화는 우리의 이론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였죠. 잠들기 전 박지훈 연구원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발표장에 한국 기상청장과 여러 국제 언론사 기자들이 참석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부담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이것이 한국의 과학기술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구실에서의 발견은 제게 더 큰 의문을 던져주었습니다. 기후 패턴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한반도에 존재한다는 직감이 들었기 때문이죠. 박 연구원의 제안으로 우리는 현장 조사를 시작했어요. 첫 목적지는 지리산이었습니다. 수백 년 된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숲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놀라웠던 것은 나무들의 상태였어요. 미국의 국립공원에서도 보기 힘들 만큼 건강한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웠던 것은 등산객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작은 쓰레기 하나도 함부로 버리지 않았고 등산로를 벗어나지 않았죠. 한 등산객 무리는 다른 사람이 버린 쓰레기를 주워 담고 있었는데 이런 광경은 제가 살던 콜로라도 로키 산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동해안이었어요. 해안선을 따라 이어진 송림이 눈길을 끌었죠. 박 연구원의 설명으로는 이 숲들이 바닷바람을 막아주는 천연 방패 역할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측정해보니 송림 안쪽의 풍속은 바깥쪽보다 30% 이상 낮았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대대로 이 송림을 지켜왔다고 했죠.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이 이 나무들을 베어가려 했지만 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단순한 나무가 아닌 마을의 수호신처럼 여겨왔다는 것이었죠. 서해안에서는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갯벌 복원 사업이 진행 중이었어요.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갯벌 정화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고 어린이들은 학교 수업의 일환으로 갯벌 생태계를 공부하고 있었죠. 이런 노력이 30년 넘게 이어져 왔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데이터를 다시 검토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어요. 태풍의 세력이 약화되는 시점이 바로 이런 자연 방어막들과 맞닥뜨리는 순간이었던 것이죠. 숲과 갯벌, 그리고 이를 지키는 사람들의 노력이 만들어낸 보이지 않는 힘이었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생각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과학적 현상이 아닌 자연과 인간의 조화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죠. 수치와 데이터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오랜 시간 한국인들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온 지혜의 결정체였습니다. 박 연구원은 제 생각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이제 타카하시 교수에게 보여줄 확실한 증거를 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우연이나 운이 아닌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노력과 지혜의 결과물이었죠. 학회 전날, 우리는 마지막 점검을 위해 늦게까지 기상청에 남아 있었습니다. 발표 자료의 모든 슬라이드를 꼼꼼히 검토했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도 준비했어요. 특히 한반도 기후의 특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위성 사진과 데이터를 중점적으로 보완했습니다. 박 연구원은 마지막으로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1950년대 한국 전쟁 직후 민둥산이었던 산들이 70년 만에 울창한 숲으로 변한 비교 사진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이야말로 한국인의 끈기와 노력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설명했죠.
이 모든 변화가 기후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수치로 증명되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국제기상학회가 열린 서울 코엑스의 대회의장은 전 세계의 기상학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타카하시 교수는 첫 발표자로 나서 한반도의 기후 특성에 대해 발표를 시작했어요. 그의 발표 내용은 여전히 한국을 깎아내리는 것이었습니다. 한반도의 기후 안정성은 우연의 일치일 뿐입니다. 그들은 현대 기상 관측 기술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으면서 마치 특별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죠.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 차례가 되자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천리안 이어호의 위성 사진을 보여주자 청중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한반도 주변의 태풍 진로가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이죠. 보시는 것처럼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 기상청의 슈퍼컴퓨터 누리가 분석한 결과 한반도의 지형과 해류가 만드는 특수한 기압 패턴이 태풍의 진로를 변경시키고 있음이 확인되었어요. 이어서 한국 형수치 예보 모델 KIM의 정확도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5년간 한국의 태풍 진로 예측 정확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타카하시 교수의 얼굴이 굳어가는 것이 보였어요. 결정타는 현장 조사 결과였습니다. 600개가 넘는 자동 기상 관측 장비의 실시간 데이터, 11개의 기상 레이더가 만들어내는 입체적인 관측망, 그리고 이 모든 것을 10분 단위로 분석하는 시스템까지. 청중들의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더군다나 한국은 자연과 과학기술의 조화를 이루는데도 성공했습니다. 해안가의 송림부터 도시의 녹지대까지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기후 조절 시스템의 일부로 작동하고 있어요. 발표가 끝나자 큰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타카하시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죠. 이런 데이터들이 모두 사실이라고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방금 지나간 태풍 마이삭의 진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는 태풍이 한반도 근처에서 진로를 바꾸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어요. 그것도 우리가 예측한 경로와 정확히 일치하는 방향으로 말이죠. 타카하시 교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여러 나라의 기상학자들이 한국의 기상 기술에 대해 배우고 싶다며 몰려왔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진정한 존중이 느껴졌습니다. 박지훈 연구원은 묵묵히 미소 지으며 서 있었지만 그의 눈가에 맺힌 자부심을 저는 놓치지 않았죠. 컨퍼런스가 끝난 후 저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일정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기상청 옥상 정원에서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았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단순히 태풍의 진로 변경이라는 과학적 현상을 연구하러 온 것뿐이었는데 이제는 그 이상의 무언가를 발견하게 된 것 같았죠. 박 연구원이 커피를 들고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는 제게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우리의 연구 결과를 본 미국 나사와 유럽의 기상청들이 한국과의 공동 연구를 제안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기상청의 새로운 프로젝트였어요. 인공지능을 활용해 기후 변화를 예측하고 자연재해를 미리 방지하는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것이었죠. 박 연구원은 제게 이 프로젝트의 자문위원을 제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둘러본 남산타워에서는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어요. 수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도시 숲 가꾸기에 참여하고 있었죠. 아이들은 나무에 물을 주고 어른들은 땅을 일구고 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 거대한 자연의 방패를 만들어낸 것이었죠. 귀국을 하루 앞두고 박 연구원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는 제게 30년 전 한국의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민둥산이었던 산들이 울창한 숲으로 변해 있었고 황폐했던 갯벌은 생명력 넘치는 습지로 되살아났더군요. 이런 변화가 결국 한반도의 기후를 바꾸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차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모습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고층 빌딩 사이사이에 조성된 녹지 공원들, 아파트 단지마다 들어선 숲, 도로를 따라 심어진 가로수들.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도시의 기후를 조절하고 있었죠.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기상현상을 연구하는 것을 넘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찾아야겠다고요.
한국에서 배운 이 지혜를 전 세계와 나누고 싶었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온 첫날,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저를 동양의 미신을 쫓는 과학자로 보지 않았죠. 제 책상 위에는 이미 여러 대학과 연구소에서 온 협력 제안서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로키 산맥이 한국의 산들과 오버랩되어 보였어요. 이제 이곳에서도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연구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은 분명 한국이 될 것이었죠. 제 연구는 이렇게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한반도의 특별한 기후 현상을 연구하러 갔던 것이 제 과학자로서의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지금도 매달 한 번씩 화상으로 진행되는 한국 기상청과의 연구 회의를 통해 새로운 발견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쁜 소식은 타카하시 교수도 최근 한국의 기상 시스템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과학자로서 저는 이제 자연스럽게 한국을 떠올립니다. 단순히 데이터와 수치만이 아닌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며 만들어내는 특별한 현상들을 목격했기 때문이죠. 이것은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가장 큰 가치였습니다. 제 연구실 벽에는 아직도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새로운 질문이 적혀 있습니다. 과학의 진정한 발전은 자연과의 조화에서 시작된다. 이제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의 많은 부분이 한국에 있다는 것을 확신해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